제가 지난주에 드레스덴에 다녀왔습니다. 그 드레스덴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드레스덴 관광을 하겠지만 저는 국제정차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관심 가는 게 이 드레스덴 밤을, 드레스덴 이 폭격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드레스덴 이 폭격과 관련돼 있는 그 기념 장소를 갔다 왔습니다. 지금 드레스덴 폭격이 있었던 곳 광장이었는데 여기에 2만 5천 명의 그 시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 가져왔어요. 그냥 광장인데, 드레스덴은 광장인데, 그곳에 2만 5천 명의 시신이 이렇게 모여져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 드레스덴에 가시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여기 맛집이야. 여기 뷰 맛집이야. 이러면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아무 생각 없이 저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사진 찍고 인별그램에 올리시고 그리고 드레스덴 자랑할지 몰라요. 이거 처음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앞서 여러분 그 영상에서 봤었던 그 드레스덴의 그 사망자의 숫자, 그 2만 5천 명이 있었던 그 장소가 이렇게 평안한 장소가 됐고 이 평안한 장소를 여전히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945년 그 시점에서는 2만 5천 명의 시체가 쌓이는 그런 잠혹한 장소지만 이제 2024년 5월 어느 날 제가 갔을 때는 저기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고 즐거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그 즐거운 장소로 변해 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그런 그 일을 맡으시면 됩니다. 이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엄청난 부담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고, 이제는, 아,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통제하도록 할게요. 그, 앞서 있었던 내용들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하나 달라진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영상은 2022년에 찍었던 영상이거든요. 2022년에 찍었던 영상이었는데, 그 이후에 북핵 부분이 조금 많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북한이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있죠. 북한이 핵탄두를 얼마쯤 가지고 있을까? 계산해 보면 한 50기에서 한 60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50기와 60기 중에서 여러분 전략 핵무기, 전술핵 무기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대도시를 공격하는 겁니다. 인적 자원과 경제 생산 능력을 파괴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거고 전술핵 무기는 전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대 시설을 통해 사용하는 거죠. 북한이 2022년에 본인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술핵 무기를 가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본다면 크게 이제 북한의 핵 능력에서 큰 변화가 질적 변화가 나왔던 것은 그 3차 핵실험 2013년이라고 봐야죠. 자, 그러고 난 후에 5차, 6차를 지나면서 이거를 이제 무기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015년서부터 그때부터 벌써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었고요. 요 KNCA는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통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서부터는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서 이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초반에 그 북한 쪽에서 전술핵 무기를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한 전술핵 무기 중에 이제 뭐죠? 그 순항 미사일, 해양을 통한 미사일을 지금으로 말하면 순항 미사일이 맞죠. 그 바다에서 쏘는 이 순항 미사일 헤이를 개발했다 그랬는데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회의를 개발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2012년서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시제품이 만들어진 게 2021년 한 9년쯤 걸리면 그 탄두가 있기 때문에 그 탄두를 어느 무기 체제에 이 장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벌써 순항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 순항 미사일에 핵탄두를 어떻게 집어넣을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완제품이 만들어졌던 게 2021년 10월, 작전 배치가 됐던 게 2022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북한이 이 부분은 저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는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예.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과거를 따라가는데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그 단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살아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중은 뒤를 따라와요. 그러니까 설득하기가 되게 어렵죠. 혹시 여러분 이 플립트 러닝 영상 보기 전에 저를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구나. 예. 별로 관심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유튜브에 나갔었어요. 일부러 유튜브 방송에 하도 주변 사람들이 가서 한번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큰 관심이 뭐냐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뭐 우리 국정원 원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서 이거 11월 달에 합니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왜 그렇지 않는지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계속해서 북한은 다음 단계가 전술핵무기고 전술핵무기 개발 그 다음 단계가 핵무기를 지금 잠수함에 집어넣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미래는 북한은 조기경보 체제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북한 핵실험 별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북한의 지금 관심은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는 데 가장 핵심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북한이 지금 개발한 화산 31이라는 전술핵무기인데요. 이 전술핵무기가 여러분 눈여겨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북한이 2023년에 자기들 전술핵무기 체제를 공개하면서 사용됐던 영상이거든요. 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께서 최적으로 무기 체계와 핵탄두를 결합시키면 여기 맨 끝부분 예. 오, 이쪽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좀 핵탄두가 있고요. 무기체계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핵탄두가 무기체계 안에 꽉 차 있습니까? 중간에 좀 공간이 빈 게 있습니까? 빈 게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무기체계를 먼저 개발하고 그다음에 전술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여러분 가장 파괴력이 크게 만들면 무기체계의 핵탄두를 가장 채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는 거는 뭐냐면 큰 무기체계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전술핵 무기 화산 31을 거기서 다 집어넣는데 그 공간을 완전히 채우지 않는 형태로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한 종의 전술핵 무기를 만들고 한 종의 전술핵 무기를 8개의 운반 체계에 갖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탄도미사일도 있고요. 순항미사일도 있고 어뢰, 해저에 사용하는 어뢰, 그다음에 초대형 방사포,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이와 같이 8종의 운반 체계를 가진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 전술핵무기 사용한다면 어디를 사용할까? 사용되는 장소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행장, 지휘체계, 그다음에 해군이 모이는 곳, 항만. 이게 왜 사용하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항만에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부산항 같은 곳이에요. 증원병력이 오기 전에 부산항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그다음에 해군 선단에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해군력이 약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이 해군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선단을 통해서 이동하지 하나하나씩 이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크게 항공모함이 들어온다고 쳐요. 이 항공모함은 매우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바다에는 뭐가 있냐면 잠수함들이 밑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항공모함 을 호위하기 위해서 그 옆에 우리가 구축함이라고 하는 이 무기체계를 가진 선단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함 그 밖에는 우리가 초계함이라고 하는 경계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기에 동심원으로 여기에 항공모함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을 완전히 이렇게 무기체계들이 이 해저와 해상에 배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이 있는 그 지점에 핵무기를 하나 터뜨리게 된다면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이제 그 배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 사용하려고 그러고요. 비행장이 사용될 이유는 이거는 여러분께서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가지고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음, 북한이 지난 4월 달에 이상한 화산 경보라고 하는 화산 경보를 발동시키면서 전술핵무기를 쓰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화산, 그 다음에 전술핵무기 북한. 이거 왜 했냐면 우리가 먼저 훈련을 했어요. 그 참수작전을 어디서 훈련을 시켰냐면 군산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참수작전이 뭐냐면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 북한의
그 이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작전을 군산에서 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그와 같은 그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아주 험한 욕을 해요. 나쁜 놈들 이러면서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북한이 욕을 안 하고 점잖게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훈련을 했어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북한이 얼마만큼 재밌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5km, 352km 떨어진 표적지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감이 안 잡히죠. 352km. 군산서 평양까지의 거리가 35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2km, 평양 중심부에서 한 2km쯤 떨어진 곳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전술핵무기, 모의 전술핵무기예요.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자, 350km 밖에 군산에서 네가 훈련해? 우리는 정확히 352km 밖에 있는 표적지를 맞출 수 있어. 라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그 변한 양상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행장이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참수 작전을 시행한다면 여기 공격한다. 그 다음에 비행장이 기본적으로 가장 증원 병력이 제일 먼저 도착할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휘 체계를 공격한다는 것은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요 화산 30일 같으면 약간 벙커버스트의 힘을 가져가지고서 땅속 깊이까지 들어가서 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럼 도대체 언제 핵무기를 쓸까? 여태까지 그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혹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핵을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나는 그 전에 공격하겠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게 두 번째 항목입니다. 참수작전이 시행된다고 믿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참수작전보다는 지금 이 군사적 효용성이 좀 떨어져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어떤 지휘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감행된다고 사용할 때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5번 항은 아주 폭넓게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전술 핵무기를 쓸 수 있다. 4번 항. 그 다음에 5번 항은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측면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많은 사람들한테 밖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핵 방아쇠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을 마련해 놨습니다. 핵 방아쇠는요, 앞으로 돌아가자면 뭐냐면 요겁니다. 지금 그 두 번째 항목, 국가 지도부와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공격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북한의 핵무기 숫자가 한 60개 정도라고 말을 했잖아요.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많지 않으니까 북한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지금 누가 먼저 공격을 하거나 두 번째, 지금 북한 지휘부를 무력화시키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북한 지도자의 넘버 2예요. 근데 어느 날 김정은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핵무기를 쓸까 안 쓸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 합리적이라면, 넘버 2라면 안 써요. 그거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김정은이라면 어떻게 지금 지휘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가? 자, 핵무기가 핵무기를 자기를 통해서 공격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이인자가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공격당하면 자동적으로 너는 핵무기를 써. 뭐냐면 내가 지금 유고 상태에 빠지면 핵무기 발사권을 부대 지휘관들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이 믿기지가 않죠. 그렇게 해야지만 나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60개 정도의 소규모 핵무기와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이 취약성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건드렸을 경우에 반드시 핵 보복이 있도록 함을 체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핵 방아쇠 체계입니다. 그 핵 방아쇠 체계가 저는 등장할 거라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핵을 실전 배치가 되게 된다면 북한은 지금 이렇게 할 거다고 많은 분들이 아니 어떻게 핵무기 통제권을 다른 그 군대 지휘관한테 위임해? 조건적 위임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믿질 않았는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나고 있죠. 북한이 이게 이제 페일 세이프 상황이라고 해요. 네가 공격을 당하면, 내가 공격을 당하면, 김정은이 만약 공격을 받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을 보복하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2년 사이에 있었던 그 업데이트 상황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질의응답을 받는데 먼저 사전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거였었어요. 2013년, 2015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다 굴복했습니다. 2013년에 가장 갈등적인 상황은 개성공단의 문제였고요. 2015년은 목함지뢰 사건,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15년이 사실은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전 준비가 되게 많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사전 준비 중에서 뭐 여러 준비되어야 되다가 어느 한 단계가 되면 잠수함이 모두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 바다로 들어가면 잡지 못합니다. 요때 북한의 잠수함들이 이 2015년에 바다로 다 들어갔어요. 2013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번 단계 어디까지 가면 이제 정말 전쟁의 징후가 발생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북한의 모든 기갑부대, 탱크 이 부대들이 지금 거의 옆에서 바로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혹은 시동을 이미 다 걸고 있어. 그러면 이 거의 전쟁 직전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가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대가 지금 대전에 계시면 좀 이해해 주세요. 조금씩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지금 발사 준비 상태로 딱 된다. 지금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싶다. 액체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 그러면 한두 개가 아니라 지금 몇백 개의 그 미사일이 지금 액체 연료를 주입한다? 그 전쟁 일부 직전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가장 한반도의 위험 징후가 6.25 이후에 가장 위험 징후가 2015년 북한의 잠수함들이 바다로 들어갈 때 거기까지 갔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두 차례 다 굴복했습니다. 2014년에도 정말 불쌍했어요. 2014년에는 우리는 남측을 핫바지로 본 적도 없으며 되게 이런 말 막 써요.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그 남북 협력의 북남 협력의 옥동자이며 이거 한국에 썼던 표현들이거든요. 그런 거 쓰면서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때도 굴복해요. 2015년에도 굴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두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김정은은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미친놈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미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이 된 사항이에요. 첫 번째 게 확인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일이 계속 반복될까?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모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는 지점이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 김정은의 심성에 기반해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 갈등이 올라가면 지가 스스로 꼬리를 내렸는데 그 꼬리를 내리기에는 필요한 그 강도가 자꾸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두 번째 고려될 사항이에요. 세 번째 고려될 사항이 있습니다. 2013년, 2015년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굴복했는데 매우 예외적일 수가 있어요. 자, 예외적인 게 뭔가? 2013년, 2015년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네? 이명박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 판단을 잘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군대한테. 그래서 이 상황이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나의 명령을 받지 않고 군대가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러다 진짜 전쟁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굴복한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 중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이제 2013년도 보고 2015년도 보면서 북한이 더 굴복할 수 있다. 오히려 조금 더 밀어붙일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북한의 그 정도 굴복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오히려 못 얻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감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거 오랫동안 봤잖아요.
전쟁할 때 어떤 식으로 전쟁하고, 그 다음에 위기 시에 상호작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건드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가서는 그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땐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중간 수준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일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민주주의의 그 현재 상황에서는 특히 대중들이 이 불안 정도, 위기 정도를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지금 이와 같이 집정민주주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위기 국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 공간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은 정말 예외적으로 박근혜 변수라는 걸 여러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 보시면서 가장 눈여겨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왔었거든요. 그 수많은 질문 중에서 제가 어느 거에 집중을 할까 제가 판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줌을 통해서 발언할 수 있죠. 그 대전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 이 질문 꼭 듣고 싶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듣고 싶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조의 이호주라고 하고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잘, 아까 정신 차려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그 강의 중에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문장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그 통상 전력이 제한 전쟁 승패를 결정한다. 음.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핵무기를 가지면 핵무기가 절대 무기니까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다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안 그래요. 자, 보세요. 핵무기를 쓰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무기 체계입니다. 핵무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난드 전쟁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법의 원칙에 안 맞아요. 그 전쟁법의 원칙 가장 단순한 원칙은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비례성의 원칙은 네가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 만큼 나도 상대방을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이 비례성의 원칙이 지금 적용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서 지금 보복을 하지만 그 보복의 정도가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쟁법 위반이다.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례성의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은 구별성의 원칙입니다. 민간인과 전투원은 구별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민간인 학살에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쟁법의 원칙을 이미 벌써 우리가 내재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보면 드레스덴 폭격 같은 건 민간인 폭격? 민간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 체계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바라보는 현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핵무기는 두 가지 원칙이 위반돼요. 핵무기는 파괴력이 너무 커요. 핵무기는 민간인 전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추상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인 범죄로서 인도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는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핵무기를 전장에서, 지금 전장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전투가 벌어지는 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한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서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전구는 실제 전투가 발생하는 지역은 이라크에서 발생했지 이라크와 미국에서 전쟁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냐면 전구, 워 티어터라 그래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큰 구역. 자, 워 티어터 내에서 핵무기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워 티어터 내에서는 누가 이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많이 실제 통상무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있어요. 그 통상무기는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를 제외한 무기체계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포, 탱크 이런 거예요. 그 무기체계를 누가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 동일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 핵심 부분은 그 무기를 얼마만큼 누가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하고 월남이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은 월남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월남에서 재래식 재래식 이 전력을 당연히 미국 쪽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부분이에요. 무기가 동등하다 하더라도
그거를 활용하려는 상상력, 이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관련되는 그 질문 중에 제가 2022년 여기 왔을 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퇴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유는 러시아 전쟁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쓴다. 어떨 경우 쓰냐면 거의 이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크리미아 반도까지 회복하고 그러면 핵무기를 쓸 확률이 한 20%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좀 더 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선을 통과해 가지고서 러시아 본토로 들어간다. 그러면 러시아는 전술 핵무기 쓸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위험하죠. 위험한 이유는 무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무기가 안 들어가게 됐던 이유는 미국 내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EU 내에서도 여기에 우리가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아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서 지금 무기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패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갈까? 아, 안타깝게도 2달까지는 그냥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달쯤 지나고 나면 무기 체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무기 원조가 시작된 겁니다. 그 무기 원조가 들어가면 아마 조금 전선이 바뀔 텐데 이미 벌써 방어선을 구축해 놓으면 웬만해서 바꾸기 힘들어요. 그거는 결국 가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그 전장에서 누가 재래식 전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사실 전쟁의 승패는 결정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있는지요? 아, 네. 그 플립러닝 잘 들었는데요. 또 오늘 강의도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심기주라고 합니다. 어, 그 13년, 15년에 김정은이 굴복한 이유가 아주 그 예외적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 못한 이유가 이런 뭐 제한적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자 함이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포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있나?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음. 이거에 대한 교수님의 시나리오가 혹시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얼마만큼 공개되는 건가요? 이게 계속해서 그냥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요? 그러면,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 컴퓨터를 종종 북한 쪽에 와서 해킹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예. 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런 신경 안 쓰고 살지만, 그,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그 컴퓨터로 이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저장된 것들을 알고 싶어가지고서 여러 시도 방식이 이루어집니다. 왜 놀랐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비핵화는 현재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안을 따라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현안을 따라가면. 그러면, 비핵화는 어떤 방식으로 결국 이루어지게 될까? 만약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내부 붕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내부 붕괴가 일어나서 새로운 집권 세력이 등장하고 그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한국 내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우리한테 3일만 주면 통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숫자가 5%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북한을 정거를 우리가 붕괴시켜 가지고서 우리가 흡수 통일을 한다. 그거는 여러분 재앙이에요. 왜 재앙일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거 알아요. 자, 우리 지금 여러분 기성세대 중 일부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통일 대박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통일 대박 일어날 것 같아요? 통일되면 대박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냐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북한의 값싼 노동력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돼? 아, 일단 그렇게 통일이 돼서 쓰려면 저희랑 정서적인 생각도 맞아야 될 텐데, 그게 되려면 교육도 필요하니까 당장은 쓸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뭐죠? 알바하셨죠? 알바할 때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능력이 안 미친다 하더라도 나는 최소한 뭐는 받아야 된다. 최저 시급제 있죠? 그 적용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들한테도 최저시급제를 적용해요. 값싼 노동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거짓말들을 정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게 저기 저 유튜브에 등장하고 텔레비전에 등장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핵무기 붕괴와 관련돼 가지고서 잘 생각해 봐요. 통일의 주체는 누가 주체인가? 북한 주민의 마음입니다. 북한 주민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더 좋겠다라고 판단될 때 그제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가 밖에서 흔든다고 해가지고서 물론 우리가 밖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데 약간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통일은 안 이루어져요. 그런 방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현재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존재하느냐 핵무기는 포기 안 할 겁니다. 결국 비핵화가 일어난다. 가능성 딱 하나예요. 북한의 내부 붕괴. 그리고 내부 붕괴를 통해서 집권한 이 세력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 같이 살까? 그러면 당연히 비핵화 할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여전히 북한에서 독립된 국가로 살지만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도 될 것 같아. 주변에 있는 국가 중에서 지금 북한한테 무력 분쟁을 통해 가지고서 거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한국 내 한 5% 정도는 있어요. 다른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도요, 북한을 무력 점령해 가지고서 여기를 차지한다? 그런 생각하는 나라 없습니다. 북한을 공격하는 그 순간서부터 정말 감당 못할 이 사회적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통일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입에서 통일을 닫으십시오. 감추십시오. 여러분 지금 통일하겠다 말을 한다면 북한에 있는 집권 지도, 북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남쪽에서 통일하겠다니까 나 통일할래.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통일은 강자의 논리 체계입니다. 북한이 요즘 통일하자 그럽니까?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두 국가로 살아가겠다 그래요. 그럼 언제 북한이 통일 얘기 많이 했는지 아세요? 북한이 잘 살 때. 그럼 언제겠어요? 50년대, 70년대 초까지. 사실상 여러분, 그 7.4 남북 공동성명은 북한의 입장에서 과거 통일론에서 입장을 바꾼 거예요. 두 개의 국가로 살아가자. 그 말을 기존 담론 체계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진실되지 않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1960년대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한테 통일하자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제의합니다. 우리가 매년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 댐도 없었기 때문에 매년 수자가 발생했어요. 수자가 발생할 때마다 북한 쪽에서 우리가 쌀을 좀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뭘 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북한은 통일하자래요. 그러면 그때 박정희 정권은 뭐라 그랬어요? 박정희 정권은 선경제건설, 그 다음에 후통일하자. 통일은 강한 자가 내세우는 논리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께서 정말로 통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거든 감추십시오. 감춰야 돼요. 그 논리 자체가 감춰야 돼요. 이 통일 담론의 문제는 지금 안타깝게 국내적으로 가장 반통일을 가는 사람들이 통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예. 교수님 필리머닝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4조 2찬이라고 하고요. 제 질문은 마태복음 읽다 나온 질문인데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찌르든 왼편을 돌려대며 라고 이제 나와 있고 좀 더 읽다 보면 갈등이 생길 때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기도하라고 쓰여 있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떤 경우에 우리 원수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겠죠. 어떻게 품고 나아가야 하고 어떤 경우에선 강수를 넣어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지가 궁금하고 나아가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구분하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요 뒤에 부분 플리트 러닝 맨 마지막 부분에 기독교의 평화관 얘기를 제가 다뤘습니다. 거기 보면 그 기독교 중에서도 생각이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근데 큰 틀에서는 맞는데 큰 틀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건데 기독교 평화주의의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적 정전론이라는 관점이 있고 기독교의 성전론 관점들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관점들이 결국 마음속의 평화는 다른데 평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질문한 이찬 학생은 기독교 평화주의의 관점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서는 아, 기독교 성전론을 주장하는 일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속의 표현으로 사용하면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저쪽은 악의 세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악의 세력을 지금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옳아. 그래서 지금 이 불편함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저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 가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라고 라는 믿음 체계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찬 학생은 기독교 평화주의 입장을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평화주의 입장에서는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지금 현대 그 기독교 학자 중에서는 요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세속자에서 누가 나를 공격해. 그러면 그 세속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는 그것도 그 행위도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감내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갈 거야. 그게 기독교 평화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뺨을 한 대 맞고 다른 뺨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평화주의죠. 기독교 정전론의 입장은 이게 지금 이미 그 세례요한과 군인들의 문답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세례요한이 그 회개하라라고 외칠 때 그때 와서 회개를 받으러 그러니까 이 나왔던 사람 중에 군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군인이 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있죠. 세례요한이 너를 군인하는 거 그거 폭력이니까 국가 폭력에 종사하는 거야? 또 그만둬. 집으로 가. 그러면 기독교 평화주의에 맞는 것 같죠. 기독교 평화주의는 일체의 폭력행위에 관여하지 않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군인들 보고 너 군대 그만두고 집에 가 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 그랬냐면 부가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세금 걷는 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 지금 뭐죠? 군인들이 세금 걷는 일종의 이 하수인이었기 때문에 그 세금 걷으면서 이게 다른 돈도 챙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요한이 했던 말이 뭐냐면 강탈하지 말고 그냥 받는 급료 그 정도 수준까지만 받아라.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한 직업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군인은 있어요. 근데 그 군인이 뭘 해야 되는가? 이상한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생각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 이제 이 기독교 이 정전론이 일어난 시기가 바로 독일 이 뭐죠? 게르만족들이 내려오던 시기예요. 특별히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지금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당시 북아프리카까지는 모두 기독교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5세기에 기독교 지도자예요. 반달족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거 반달족이 쳐들어오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우리에 대한 처벌일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수용해야 돼. 라고 받아들일까? 아니에요. 그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폭력도 선한 목적을 통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폭력이라는 게 뭔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 혹은 옆에 있는 기독교 형제를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은 폭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찬 학생의 그 질문은 조금 맥락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여러분 이 기독교 평화주의의 관점에 맞춰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공동체와 관련되기 시작을 하면 저의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떤 폭력이 정당한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저희 평창 올림픽 할 때쯤에 김정은이 북한을 미국이나 중국에 넘기고 망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러시아 전쟁 나면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아, 그런 얘기는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예.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김정은한테는 최적 상황이에요. 김정은 그 일가에는 최적 상황이거든요. 그 최적 상황을 그 개인의 이익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북한을 통째로 넘기고 미국으로 망명한다? 글쎄, 누가 그런 말을 한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시해 버리세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예, 그 의미 없는 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재자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안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는 순간 자기는 완전 노바디가 돼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독재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놓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얼마만큼 어려울까? 그게 어려우니까 결국까지 우리가 민주주의 제도에서 지도자의 여러분 임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사를 전공하고 있는 이정도라고 네. 합니다. 지금 우리 익숙한 얼굴. 네. 원장님과 함께 그 KPI에 속해 있는 같이 활동하고 있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과연 북한이 계속 굴복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들었던 강의 중 일부분에서는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북한과의 전쟁은 기정사실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도 계셨고, 굴복을 넘어서서 북한에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견들을 고려할 때도 그렇고, 물론 남북 간의 그 양자 간의 사이에서는 북한이 굴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될까? 동아시아 전반적인 정세라든지 세계적인 정세에 휩쓸려서 북한이 먼저 이렇게 굴복 대신 강경이라는 태도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발 위협은 증가됩니다. 특히 지도자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도자 차원에서 증가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 나이가 들면 좀 더 현명해지고, 나이가 들면 좀 더 지혜롭고, 다른 사람한테 관대하겠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바라죠. 그잖아요. 근데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여러분보다 어쩌면 한 30년 더,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산 사람으로서 여러분한테 주는 이제 중에 조언인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특히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영혼을 지키기가 왜 쉽지 않은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서 좋은 말 해주는 사람만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북한의 김정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김정은이 화면에 등장할 때 어떻습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옆에 전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김정은이 말하는 거 받았어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 판단을 못 내려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숙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정말 그 이 한계 때문에 그 판단력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지도자 개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때문에 판단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상쇄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쇄가 일어납니다. 그게 상쇄 그래프에서 이제 다운톤으로 가게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 사람은 내려와야 돼요. 근데 북한에서 안 내려오죠. 북한은 이미 그 지도자로서 지금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배우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그 부분과 지도자 이 권위주의 국가의 그 지도자가 가지는 그 인간적 한계가 때문에 발생하는 그 상쇄가 마이너스로 쪽으로 이미 가 있어요. 그 지표가 바로 뭐냐면 김정은이 너무 요즘 즐거워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북한이 지도자가 됐다.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나이 또래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의 마음 상태에서 난 이 상태가 좋아. 여전히 주민들이 뭐 굶어 죽던 나가 여전히 좋은 물건 쓰고 좋은 음식 먹고 나 여전히 칭송해주고 벌써 너무 즐기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너무 즐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판단이 자꾸 나빠집니다. 그러는 과정에 지금 북한에서 무기는 계속 개발이 되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강 부대야. 내가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와 같은 김정은과 북한의 이 군사 능력의 강화가 두 가지 결합됐을 때 오판을 할 가능성은 되게 커요. 상식적이라면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면 북한은 죽습니다. 하지만 북한 지도자의 마음속에서는 그 북한의 정확한 군사력의 실체를 말해주지를 못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7년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바로 핵무력 완성 선언을 했어요. 실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실제는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고 나서 지금 이게 대기권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이 탄두가 부서졌습니다. 그럼 탄두가 부서졌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발생하는 그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녹아버린 거예요. 이거 가기까지는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돌을 날려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돌에 엄청난 이제 방사능 낙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돌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 피해가 발생하지만 아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핵무력 완성 선언을 해요. 그 밑에는 그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실패했는데요. 그럼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예, 여기까지만 얘기 들을게요.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주는 얘기를 했고, 여러분, 한 개인한테 정말 어떻게 살아갈까들이 고민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여러분 리더십 학교는 스트레스 받는 곳이에요. 그거를 이겨내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오늘 의도적으로 여러분 자발적으로 스트레스 받겠다고 지원서 냈고 여러분들 예, 토요일 날 이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바보들이에요 다. 저도 바보고 여러분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밖에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 스트레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고 좀 버텨낼 수 있고 그걸 더 넘어서 아까 그 죽음의 공간이 여러분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는데 그때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하세요.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